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장애인 기업 수출 지원 사업 무역 실무 교육을 맡은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정재승 교수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무역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무역의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역 거래의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을 의미하는 그 용어들이 각각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무역을 하는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수출하는 사람을 익스포터, 수입을 하는 사람을 임포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서로 간의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에서 그 익스포터는 셀러라는 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임포터는 바이어라는 매수인으로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금 결제에서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래 방식을 선택할 경우 수출상은 베네피셔리라고 하는 수익자로 또 다른 이름이 생기고 수입상은 신용장을 개설 의뢰하는 어플리컨트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신용장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환어음이라는 결제 수단을 활용할 때 수출상은 그 환어음을 발행하는 드로워의 이름이 되고 그다음에 수입상은 드로이 지급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 단계에서는 수출상은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사이너 혹은 선적인이라고 하는 쉬퍼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수입상은 컨사이니, 수하인이라고 물건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수출상과 수입상은 어, 각각 한 명인데 매매 관계나 신용장, 환어음, 운송에서 사용되는 각종 무역 서식에 또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무역에 대한 분류에서 제3자의 개입 여부에 따른 분류로 간접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미디어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중개무역은 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형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으로 제3국에 수출을 해서 매매 차익을 취하는 거래를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하고 이에 중개무역상은 중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무역에서는 이 중개무역을 정식적인 무역으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개무역인데 발음은 같지만 용어가 다른 무역을 말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똑같은 제3국의 상인이 중개를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송부가 되고 매매 계약은 제3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3국에 있는 그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취득하지만 물품에 대한 인도와 대금의 결제에는 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무역의 통한 최종 수입업자나 최초 수출자의 대리인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무역 중에 첫 번째 플랜트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산업설비 수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선박이나 철도, 차량,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 등과 같은 자본재를 수출하는 거래를 말하며, 이 플랜트 수출은 막대한 자본과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기술을 요구하며 설계에서 시운전까지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자가 일괄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수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넉다운 수출은 조립 능력이나 설비를 갖춘 외국에 있는 거래처에게 부품이나 반제품 상태로 수출을 하고 다시 현지에서 조립을 한 후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우리가 넉다운이라고 합니다. 주로 넉다운에 이용되는 수출 품목은 플랜트류라든지 또 특히 수송, 운반 기계, 자동차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넉다운의 수출의 장점은 수출뿐만 아니라 그 현지 조립하는 국가에서의 수입 관세가 없습니다. 또 거기서 현지에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완제품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우호적인 국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넉다운 수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출 거래는 기술 수출입니다. 자국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상표권 등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공업 소유권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또 제조기술이나 경영기술 등을 제공하는 그런 거래를 기술 수출이다. 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로얄티를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고, 현재 아직까지 그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이런 별도의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에 대한 부분을 로열티 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그 로열티를 체화해서 포함시켜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출 절차입니다. 수출 절차의 흐름으로는 제일 처음에 해외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먼 나라에 어떤 제품을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매매 당사자 간의 수출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대금에 대한 결제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서 수출 승인을 받는 제품이 있습니다. 수출 제한 품목이라고 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 약간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제 수출 물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던가 혹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생산된 물품을 바이어 국가로 운송하기 위해서 운송과 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 안에 제품을 다 싣고 나면 세관에 수출 통관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관한 이후에 물품을 운송 계약에 의한 선박에 물품을 선적을 하고 배가 출항을 하고 나면 운송 서류를 선사로부터 받아서 결제, 대금 회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자, 마지막으로 관세 환급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아까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 물품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했을 때 그때 납부했던 수입 관세를 수출을 다시 함으로써 그 제품이 국내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냈던 수입 관세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 관세 환급 절차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입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 절차도 수출 절차와 동일하게 해외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상인데 그럼 해외에 누구한테서 어떤 물건을 얼마의 가격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시장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출 절차와 동일한 형태의 수입 절차, 이거는 뭐 새로운 수입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뀐 겁니다. 수출할 때는 수출 계약이고 수입할 때는 수입 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매매 당사자가 둘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계약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출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입 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입 승인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 품목처럼 관련 그 규정의 그 법에 의해서 수입 제한 품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수입 승인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다음 절차로는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서 수입 신용장을 개설을 해서 개설 요청을 해서 은행이 개설을 하고 그를 수출국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과 해상보험 계약 체결이 있는데 이는 인커텀스의 11가지 조건 중에 매수인이 바이어가 운송과 보험을 계약해야 되는 조건일 경우에 체결을 해서 수출국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적이 된 이후에 물건이 도착했다라고 하면 은행을 통해서 수입 대금을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원본 운송 서류를 입수한 다음 운송인한테 보내서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를 여기서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관세와 내국세를 부과하는 절차가 수입 절차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무역거래처에 대한 발굴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바와 같이 해외 시장 조사는 해외 우리가 무역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 자사 상품의 시장성이 있는 목표 시장을 선정한 후에 신용 있는 거래처를 찾아서 거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관련된 조사를 해외 시장 조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무역 거래처에 대한 그 발굴 절차를 설명드리면 우선 처음에 해외 시장 조사가 필요하겠죠. 해외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거래선에 대한 시장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거래처 명단을 입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에 대한 명단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그 명단들에게 거래 권유장, 우리가 서큘러 레터라고 하는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한테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권유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그 관심 있는 거래 가능한 업체, 수입 업체들에 대해서 신용조회, 신용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해외 시장 조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그 해외 시장 조사 기관들과 주체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컴파스라고 하는 회사는 기업과 상품에 대한 정보, 서비스 업체에 대한 검색 서비스와 해외 홍보 및
전시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는 일명 코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업 파트너 연결과 해외 시장 조사, 바이어 연락처 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무역협회입니다. 해외 마케팅, 글로벌 무역 정보, 통상 협력 정보 등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B2B 사이트나 해외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을 제공하는 기관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수입협회입니다. 수입 절차 지원 및 거래처 발굴, 원자재 가격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장 정보 조사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조사 기관 웹사이트 중에 코트라의 해외 시장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코트라 해외 시장 조사 사업에서는 수출거래 알선과 해외 출장 지원, 무역 정보 DB 검색, 그다음에 해외 신용조사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신용조사, 신용조회를 절차별로 설명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내용과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거래를 희망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 업체를 찾아내서 거래선 발굴을 한 다음에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내용으로는 대금 지급 능력, 또 자본금, 또 상도덕 또는 평판 등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신용조사 내용으로는 해당 업체의 자본 상태나 거래 규모, 그다음에 경영 전략이나 평판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3C라고 하고 있습니다. 3C의 첫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거래 성격이나 상도덕, 상대방과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대한 도덕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캐피탈입니다. 자본금이죠. 상대방에 대한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패시티입니다. 거래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영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수입업자의 신용조사 내용인 3C를 살펴보면 첫 번째 캐릭터라고 하는 상도덕과 평판인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성실성, 그 다음에 업계에 대한 평판,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태도와 채무 이행에 대한 열의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상도덕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역 클레임이나 대금 지불의 지연이나 또는 인위적인 선적 지연이나 혹은 선적 후의 가격 인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업체의 상도덕에 대한 면밀한 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금 지급 능력, 캐피탈입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기업의 재무 상태와 또 지급 능력, 또 부채 상황 등의 물적 신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신용조사에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요소 중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중심으로 자본금 규모와 자산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대금 결제의 불능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 능력, 캐패시티입니다. 신용조사에서 상대방의 취급하는 상품과 연간 매출액, 또 시장 점유율,
영업권 등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기업의 회사의 연역으로부터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 거래 실적, 취급 품목, 거래처 등의 조사가 포함이 되며 이를 토대로 우리가 장기적인 거래 관계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가 있는 신용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방법으로 첫 번째는 전문적인 신용조회 기관을 통한 신용조사가 있겠습니다. 거래 신용을 조회해주는 기관으로는 우선 거래은행을 통한 해당 업체의 조사 방법이 있고 또 상대방 그 거래선의 동업자를 통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처럼 해외 지사나 사무소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거래 제의 및 거래 조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래 제의는 서큘러 레터라고 하는데 주로 무역업체는 신용조회의 결과에 따라서 거래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한 다음 상대방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거래 권유장을 서큘러 레터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발송되는 서큘러 레터는 무역 서신의 구성 요소에 맞춰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거래 의사 표시와 더불어 성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 권유장의 작성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대략 한 문단이 한 서너 줄 정도로 5문단, 그러니까 총 25줄 정도, 길게 30줄 정도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 정도, 많으면 한 장 반. 자, 두 번째는 상대 회사를 통해서 그 상대국 시장을 개척하려 한다라는 점을 꼭 강조를 해야 됩니다. 너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너희 나라로 물건을 수출을 하고 싶은데 당신 회사를 통해서 그 시장을 넓히고 싶다라는 부분. 세 번째,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언급을 하며 너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가격이 상당히 경쟁적인 가격이다 라는 부분을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됩니다. 아주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러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적인 competitive price라고도 얘기하지만 reasonable price라는 표현을 무역 영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업체에 대한 회사 정보의 규모나 능력 등을 과대 포장하지 말고 기본적인 그 연간 매출액이나 혹은 연간 생산액 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다. 다음에 다섯 번째, 처음부터 청약이나 샘플을 보내지 말고 우선 이 서큘러 레터를 통해서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심이 있다면 그 이후에 다음에 청약이나 견본을 보낼 수 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당장 뭐 돈을 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잘 포장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거래 권유장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관계가 개설이 되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서 양쪽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거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래 권유장의 그 내용으로는 우선 그 제가 5에서 6개 문단으로 작성을 해 주십시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경로를 간단하게 쓰시고, 두 번째는 우리 수출 거래를 하는 제의를 하는 기업의 업종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또 수출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주로 어느 나라의 국가를 거래를 해왔는지를 어,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수출 기업의 연륜, 연역, 다음에 경험, 다음에 생산 규모,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더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결제는 어떤 조건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품질이나 수량이나 선적이나 이런 조건은 오퍼시트에 들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전 그러니까 그 품질도 선적 전 검사를 한다든지, 혹은 수량에 대한 단위도 어떻게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미리 제시를 암시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는 너가 나랑 거래를 하고 싶다면 나에 대한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 내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상호 유익한 거래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정중한 결론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무역관리 법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과 관련된 무역관리에는 세 가지의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관리 법규로는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는 대외무역법과, 그다음에 환, 외국 환에 관련된 그 규정을 하고 있는 외국환 거래법, 그다음에 수출입 통관 절차와 관세 부과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등을 통해서 3대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역 관련 법규의 종류에서 대무역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역법에 대한 그 의의는 무역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규로서 수출입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무역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무역법 제1조의 목적을 살펴보면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에서 그 의의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무역법상에서의 그 무역에 대한 정의가 나와져 있는데, 우선 그 무역의 대상입니다. 무역의 대상은 물품과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부르는 부분을 용역, 그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무역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대무역법상 무역 거래에 대한 범위 부분입니다. 무역 거래란 원칙적으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거쳐서 물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데, 예외적으로 대금 결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물품의 이동이 제3국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도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 거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 인도 수출이나 외국 인수 수입, 다음에 중개무역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및 징수를 총괄하는 법으로서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이는 조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통관법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법이 있습니다. 법으로 관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관세법에 대해서 이런 조세법 성격인 성격과 통관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도 조항도 많고 해서 분리 작업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세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으로 살펴보실 건 뭐냐면 관세 징수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제대로 그 징수가 되지 않으면 그 세관에서 거두려고 하는데 기업이 돈이 없으면 정부로서는 조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관세 징수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제공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체납된 관세가 체납된 그 제품일 경우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 물품을 매각해서 생긴 자금일 경우에는 그죠? 관세를 못 내서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결국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때 관세 징수의 우선권이 최우선으로 관세 징수로 수입 세금, 수입 관세를 먼저 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이고 수입 물품을 다 팔았는데도 관세를 내지 못했다면 혹은 수입 물품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납세자, 수입업자의 일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재산을 처분했을 때에는 관세 우선 순위는 소득세, 재산세 등 다른 국세와 동일한 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체납 처분에 생긴 자금은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재산세의 다른 국세들과 있을 경우에는 관세를 우선해서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로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그 체납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내국세법과의 관계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등의 내국세를 징수해야 되고 또 지방세인 담배 소비세도 부과가 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 징수, 환급, 결손 처분 등을 할 때에는 관세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 소비세법 등을 검토하는데 그때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과의 관계입니다. 국세기본 틀이 되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관세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또 관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FTA 관세 특례법 및 관세 환급 특례법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FTA는 지금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데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각 나라들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을 위해서 협정하는 그 법률이 국제 법률이 되는데 이 FTA가 각 나라마다 하다 보니까 공통 사항 등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FTA 관세 특례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FTA 관세 특례법 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관세 환급
환급에 관련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는 관세법과 의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관세 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관세법과 FTA 관세 특례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관세 특례법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다만 관세법과 FTA 관세 특례법, FTA 협정의 세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을 최우선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세 환급 특례법에서 과언합금의 환급 등 관세법에 남아있는 관세 환급을 제외하고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관세 환급 특례법을 우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환 거래법의 의의는 외국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환과 달리 이종의 통화 간의 그 교환 절차를 거쳐야만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그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이 외국환에 대한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가는 이를 시장 기능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환율에 대한 변동에 개입을 하거나 비가격적인 통제 방법을 통해서 일정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외국환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것을 외국환 관리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이 외국환 관리법에 의거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과거에 외국환 관리법이 현재는 외국환 거래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외 거래 관계의 원활화와 국제 수지 균형, 또 통화 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무역 관계 법규에 대한 관리를 살펴보면 무역보험법이라든지 자유무역 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중재법 등도 무역과 관련된 법규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특별법에 수출입 규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별법 규정이 무역에 관한 일반법인 대외무역법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수출입 승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승인은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 하위 규정으로 수출입 공고가 있습니다. 그 수출입 공고에 수출 제한 품목으로 되어져 있는 것 외에도 수출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출입 승인의 규제 조치에 해당이 되면 그 해당되는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수출 승인, 익스포트 라이센스를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승인인데 물품을 수입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입 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 제한 품목의 경우에 수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탁한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별도의 수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또 수입 품목에 대해서 통합 공고에 요건 확인 대상 품목이라면 세관의 수입 신고 전까지 해당 개별법, 통합공고상에 나와 있는 개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 확인을 관련 단체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수입 승인 제도에는 자동 승인 제도와 수입 자동 할당 제도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이 제한 또는 규제되는 품목은 수출입을 모두 승인이나 요건 확인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 14번은 수출입 승인 절차에 대한 승인 기간과 승인 요건, 고비 서류, 그 다음에 유효 기간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